주당 근무 시간이 2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하루에 6시간씩 4일만 근무하면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지적 노동으로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인간과 기계가 협력을 함으로써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솔트룩스 대표이사 이경일입니다. 제가 첫 회사를 설립을 한 게 인공지능 회사인데 대학교 4학년 때 설립을 했습니다. 23살 때.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정확히 20년 전에 2000년에 제가 두 번째 인공지능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20년째 경영도 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프로젝트 중에 여러 개를 저희 회사 혹은 제가 책임자로 맡고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과거 얘기하고 가까운 미래 얘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변곡점이라는 얘기 참 우리 많이 쓰잖아요. 어쨌든 뭐 경기가 어떻게 된다든지 사회가 어떻게 변한다든지 이 변곡점의 수학적 뜻을 알고 계세요? 수학적으로 변곡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변곡점은 뭐냐면은 두 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 얘기는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알 수 없는 지점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성장을 시작해서 막 올라가다 변곡점이 됐는데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면 위로 갑자기 성장을 하는 것이고 밑으로 볼록한 곡선이 되면은 파국으로 쇠퇴를 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인류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산업 문명도 그렇고 이런 변곡점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그림은요, 실제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얘기하죠. 인간족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인간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 외에도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랑 다른 종족이 지구에 14종족이나 있었습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오크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간족 외에도 다양한 종족이 있잖아요. 난장이족도 있고 이런 것처럼 지구에 14종족이 있었는데 이 14종족 모두가 인간, 현생 인류를 빼놓고는 모두 다 멸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변곡점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급격하게 쇠퇴를 하게 된 거죠. 이러한 인류나 문명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저는 변곡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드렸으면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교 4학년 때 첫 인공지능 회사를 설립을 했다고요. 23살 때인데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26년 전에 어떻게 인공지능 회사를 설립할 수 있냐고. 사람한테는 뭔가의 큰 변화가 있을 때 동기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동기가 온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났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제가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도 해보이고 싶었고요. 데이트를 하려고 하니까 영화라도 보고 밥이라도 먹으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생각보다는 꽤 잘 됐고 제 인생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됐죠. 이러한 변화와 동기는요, 개인 삶뿐만 아니라 산업과 사회 전체를 바꾸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지난 30년간 동안에 컴퓨터 CPU 하나의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100만 배가 증가가 됐어요. 오른쪽 그래프는요, 하드디스크 1기가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가격이 1억 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기술의 발전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변화 혁신에 대한 동기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30년 전에 또는 40년 전에 나사에서 인류를 달나라에 보낼 때 썼던 슈퍼컴퓨터실이 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슈퍼컴퓨터가 보이죠? 이 모든 슈퍼컴퓨터의 메모리와 CPU를 합친 것보다 여러분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갤럭시 S나 아이폰의 CPU와 메모리가 2배가 많다는 거 아세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갖고 인간을 달나라에 보내거나 인공위성을 몇백 개 쏘올리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을 하고 있거나 애니팡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혁신은 뭘 만들어내냐면은
과거에 희소성이 높았던 것을 낭비하도록 만듭니다. 그 낭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난 한 100년 동안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거는 제가 미국 통계청에서 가져온 지난 100년간의 실질 GDP입니다. GDP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총생산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140년 중에서 최근 100년을 보면요, 8배를 미국이 잘 살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 8배를 잘 사는 동안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과정에서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또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실제로 이 100년 동안의 미국의 실질 실업률을 보면요,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Great Depression이라고 얘기하는 대공황 때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위기가 같을 때만 실업률이 왔다 갔다 하고요, 실제 전체를 보면 한 7% 내에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기술 발전이라든지 자동화 때문에 사람이 직업을 잃는 일이 지난 1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큰 변화가 있었냐면 바로 근무 시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지난 100년간의 주당 근무 시간이에요. 100년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했을까요?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했어요. 그 얘기는 하루에 10시간씩 6일을 일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쭉 줄어들어서 지금 얼만큼 일하냐면요, 주당 34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크게 한번 출렁이면서 떨어지는 게 보이죠? 첫 번째 출렁이면서 떨어지는 게 2차 산업혁명 직후가 되겠고요, 두 번째 출렁이면서 떨어지는 게 1990년대인데 3차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혁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난 100년간 8배를 잘 살게 됐는데요, 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었고 우리는 일하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100년 또는 가깝게 여러분들이 삶을 누리고 있을 앞으로 30년 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지적인 자동화를 가져온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DNA라는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초연결하는 세상, 이걸 통해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보는데요, 이 첫 번째 D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자원, 새로운 가스가 오일이 되는 거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중간에 N은 5G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A는 인공지능이 되고 인공지능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 창출을 만들어내는 거죠. 과연 인공지능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과거 어쩌면은 200년 또는 오랜 2000년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끊임없는 혁신을 해왔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을 증강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자동차랑 달리기 시합하신 적 있으세요? 네. 자동차는 우리의 다리의 근육을 증강하는 역할을 하죠. 혹시 공사하는데 포크레인 보셨죠? 이건 우리의 팔의 근육을 증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무거운 것을 손으로만 옮기고 있지 않죠. 이렇게 우리는 근육을 증강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지적인 노동을 자동화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미래는 이런 걸까요? 네. 기계들이 우리 자리를 빼앗고 우리 대신에 일을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살아있거나 제 사랑하는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마 이런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인공지능 혹은 기계와 사람이 협력하는 세상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를 좀 얘기를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은 어떻게 학습하고 생각을 하냐면요, 뇌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뉴런하고 시냅스라는 걸 통해서 이 뇌세포를 통해서 학습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뇌세포는 화학적 반응과 전기 신호를 통해서 학습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뭘 통해서 생각한다고요? 아까 앞에서 들었죠? 숫자를 통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숫자를 통해서 인간의 뇌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서 다음과 같은 인공 뉴런을 만들게 됩니다. 수학적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수학적 모델들을 여러 개를 막 겹쳐갖고 연결한 거를 저희가
딥 뉴럴 네트워크 또는 줄여갖고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엔진은 뭘 갖고 작동이 되느냐? 수학적 연산, 그 중에서도 미분을 통해 가지고선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화학과 전기 신호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기계와 인공지능은 미분을 통해 가지고서는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수학을 통해서 학습하고 배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둘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정말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할까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볼까요?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강아지하고 고양이 여기서 구별 못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아마 한 3살짜리 어린아이한테 강아지하고 고양이 사진 20장만 주면은 전 세계에 있는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현재 수십만 장의 사진을 줘도 구별할까 말까 해요. 이걸 우리가 인공지능은 대규모의 데이터, 빅데이터 러닝이 필요한데 인간은 어찌 된 건지 스몰 데이터 러닝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공지능 그러면은 뇌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끔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뇌하고 눈만 떼낸 것을 가지고 뭐 지능을 만들어내고 이러죠. 이게 가능할까요? 인지과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Cognitive Science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밝혀지는 것은 지능에서 우리 뇌와 몸은 떼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Embodied AI, 몸을 가진 지능 또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봄이나 가을에 화창한 하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산들바람에 손끝에 느껴질 때, 이럴 때 뭔가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결국은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근육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피부를 통해서도 배우고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신체와 정신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인공지능은 어떻죠? 몸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로봇이라는 애가 우리처럼 자유롭고 수많은 센서를 가지면서 온갖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짧지 않은 기간이 걸리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위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바보다. 누가 그러시네요. 아마 한 5살짜리 어린아이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 아저씨 저 사람 불쌍해요, 조금 있어 아플 것 같아요, 그러죠. 우리는 이거를 상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common sens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기계한테는 가르쳐주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가르쳐주긴 쉽고요, 정보를 가르쳐주긴 그거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기계가 할 만해요. 지식을 가르쳐주긴 상당히 어렵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가르쳐줄 방법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뻔히 아는 것을 기계는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 기술은 인간한테는 가장 유리한 방법인데 기계한테는 가장 어려운 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뇌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경가소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뇌가 끊임없이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내는 이론이고 실제로 우리 뇌는 그렇게 작동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머릿속에서 학습을 할 때 새로운 뇌회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현재 인공지능은요, 한 번 회로를 만들어 놓고 그 회로 간의 연결 강도만 학습을 하지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한 달 때 됐을 때는 이제 엄마하고 겨우 눈을 맞추고 냄새를 맡아요. 뇌가 회로가 거의 없어요. 대략 한 10살에서 13살 사이가 되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많은 복잡한 회로를 갖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럽니다. 사춘기.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회로가 복잡해서 이랬다 저랬다 생각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회로가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오히려 제 나이가 되면요, 12살 때의 신경회로의 회로 개수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대신에 고속도로가 빵 뚫리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습관, 선입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제 뇌세포는 새롭게 연결되고 강도가 학습이 되면서 새로운 걸 배워가는데 현재 인공지능은 그거를 어떻게 해내는지 방법을 찾아내기 어려워요. 제가 좀 긴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과 기계가 한마디로 다르고
기계는 기계답게 생각하고 기계는 기계답게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수학으로. 그래서 기계가 현재까지 인간을 뛰어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 누구죠?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네요. 아인슈타인이 만든 이론이 있죠. E는 MC 자성, 여기 계신 분 모두 아는 얘기예요. 에너지는 뭐하고 비례한다고요? 질량하고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지식을 얻고 학습하는데 아인슈타인은 데이터를 보고 학습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요. 아인슈타인은 이론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공부한 게 아니라 앞에서 연구한 분들의 수학을 갖고 공부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수학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데이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막 생각을 하고 가설을 내놓고 상상을 해서 아마 이 수학 모델에 기반해서 세상은 이렇게 작동될 거야 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블랙홀을 찾아내게 되고 빅뱅이라는 우주의 시작점을 상상을 하게 되고 시간과 공간이 왜곡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요? 질량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찾기 시작하죠. 이 그림을 보면 위쪽은요, 빅뱅 후에 만들어진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블랙홀의 사진이죠. 언제 찍었어요? 올 봄에 찍었어요. 거꾸로입니다. 이론이 먼저 만들어지고 새로운 이론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아이디어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인간이 찾아 나서는 거예요. 지금 기계는 어떻죠? 수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엄청나게 때려 집어넣으면 이제 조금 알까 말까 해요. 결국은 이렇게 데이터 없이도 상상을 하고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어디에서 나올까요? 수학에서 나오기도 하고 인간 본연의 능력에서 나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알파고는요, 전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죠. 근데 사실 본인은 바둑을 둘 수 있는지조차 본인 스스로는 알지도 못하죠. 그리고 그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 살아남기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100년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를요. 주당 근무 시간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당 근무 시간이 2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하루에 6시간씩 4일만 근무하면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지적 노동으로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큰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205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 분포입니다. 60대부터 80대의 인구가요, 20대부터 40대 인구의 2배가 넘어요. 거의 3배 가깝습니다. 참 암울하죠. 결국은 이 문제를 극복을 하려면은 우리 세대에 있었던 근육 증강 시대에서 결국은 지능 증강, 이 지능 증강은 뭐냐면요, 평범한 두뇌와 평범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인슈타인과 같은 지적 능력을 갖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인간과 기계가 협력을 함으로써요. 그러면 인간과 기계가 협력의 그 본질은 뭘까요? 기계는 기계답게 생각하고 기계는 기계답게 학습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기계가 유리한 분야가 있어요. 어디죠? 논리, 수학, 지능. IQ는 기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보는 것도 기계가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다국어를 빨리 배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30년, 50년 안에 기계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자연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방법,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메타인지라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꿈이 뭐예요? 그러면 뭐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의사가 되고 싶다, 뭐 판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시대의 리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미래에는 의사가 지금같이 활동을 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은 빨리 진단하고 빨리 수술하고 많은 환자를 만나는 거겠죠. 앞으로는 아마도 인공지능과 기계가 진단과 수술에 많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럼 의사의 역할은, 판사의 역할은, 변호사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까요? 아마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를 하고 공감을 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일하는 방식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과거에는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었습니다.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돈 많은 사람이 돈 작은 사람을.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의 시대에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고
친구 많은 물고기가 친구 없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려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인공지능은 한 번도 안 본 것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죠? 데이터 있는 결과로부터만 학습을 하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상상력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감 능력의 핵심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죠. 그리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언제보다도 중요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얘기예요. 컴퓨터는 놀랍게 빠르고 정확하지만 대단히 멍청하다. 사람은 놀랍게 느리고 부정확하지만 대단히 똑똑하다. 이 둘의 힘을 합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여기 계신 분들의 반 이상이 이런 얘기했어요. 야, 미래는 수학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미래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나누면 남자 여자처럼. 한 분야는 수학으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인공지능 또는 기계와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부류는 그런 인공지능이 수학적 능력을 갖도록 하도록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두 그룹 모두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미래는 기계와 사람, 인공지능과 사람의 감성이 결합이 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이 오리라고 믿고,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조직과 국가와 그리고 개인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되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